부동산을 사랑하는 남자 성시근 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많이 오시는 게 첫 번째 칭찬이고 두 번째는 호응해주고 박수치는 게 두 번째 칭찬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소중한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첫 번째 금은 황금입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죠? 돈 벌어서 여러분 경제적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을 좋아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급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어느 날 악마의 속삭임을 들었어요. 부동산을 사랑한 남자라고 표현한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외에는 저는 부동산을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살고는 있지만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은 아님을 또 깨달아서 두 번째 금은 소금입니다. 남을 보여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만족함을 하는데 돈 많이 버시고 사이에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은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불확실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필사직생의 각오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돈 벼락 맞으시기 바랍니다. 대출 있는 곳에 NPL이 있다. NPL 있는 곳에 경매가 있다. 경매의 시작은 NPL이다. NPL의 시작은 GPL이다라고 제 책에는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경매, NPL, GPL은 한 몸체입니다. 그 시작은 GPL입니다. 정상 채권에서 시작해서 연체가 발생을 하면 NPL이 되고 NPL 채권이 되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경매는 알지만 NPL, GPL은 낯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채권인 GPL과 고정이하 여신인 NPL 채권과 그로 인해서 채권 회수로 이루어지는 경매는 한 몸체이기 때문에 다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강남에드 평생교육원의 원장이자 부동산학 박사고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부동산 경공매론 10년째 강의하고 있고 부실채권 강의하고 있습니다. 가끔 불러주면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국민은행의 여신관리팀 교육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외부 강의는 일철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학자의 꿈을 꾸고자 건대 부동산학과 최고경영자 대학원에서 MPL 과정까지도 진행을 했었지만 물론 광운대학교 인하대 정책대학원에서 겸임 초빙 교수까지는 했지만 지금 대학 강의는 서울 사이버대 외에는 전혀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학 박사고요. 나는 경매보다 NPL이 좋다로 여러분들하고 많이 접했을 겁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NPL 책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경매를 강의를 했어요. 지금도 서울 사이버대에서 경매 강의를 하고 있고 예전에도 뭐 한 20년 동안 경매 쪽에 몸담고 있고 아울러서 공매 강의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주 종목은 NPL 부실채권이 제 주 종목이고 유치권 소송도 했었고 오피스텔 상가 경매도 했고 토지 경매도 했습니다. 이따 제가 했던 경매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부동산 특강을 재테크 강의를 오시면서 왜 미국의 GDP를 논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만은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면서 부동산은 융합의 학문이기 때문에 부동산 하나만 놓고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수년 동안 공부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는 누구일까요? 미국입니다. 왜 그들은 세계 경제를 움직일까요?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이 17%, 점차적으로 중국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의 경제, 전 세계의 풍향계를 알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것들을 가끔 공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GDP의 2%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주 독립 국가이긴 하지만 경제적 개념에서 보면 대외 수출 의존도가 44%까지 갔다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엄청 지수가 10% 이하입니다. 미국은 더 이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출이 주업인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개념,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부동산의 풍향계를 알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이고, 우리나라의 중국, 미국, EU에 대한 비중이 높고 미국의 경제 동향을 최근에 살펴보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NPL 시장이 2023년도가 시작되면 호황기가 올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부채에 의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동향을 보면 물가 안정,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 속에서 경제보다는 물가 안정이라는 개념 속에서 금리가 7%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무조건 7%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그동안의 성장은 우리가 부채 위에 성장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헬리콥터 머니의 살포, 그로 인해서 유동성의 확장, 저금리의 상태로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 중에 하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테이퍼링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기도를 3번을 복창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건강하게 일어남에 감사합니다라고 제 스스로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치십시오. 왜 그것은 왜 그러냐? 긍정의 의미가 있어야 본인이 부자가 됩니다. 긍정의 의미가 있어야 상대방을 만났을 때 좀 더 부드러운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밥 먹고 살고 있음에 감사를 느끼고, 세 번째, 강의하고 있음에 감사를 느낀다는 감사의 기도를 저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미국의 주가를 봅니다. 네이버에서 미국의 주가를 보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보는 도 하지만 왜 올라갔냐? 왜 올라갔냐? 인플레이션이 잠잠하다, 금리가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두 번째는 달러를 봅니다. 우리나라에 위기가 올 것이 안 올 것인가? 1,300달러가 1,300원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 이후에 금 가격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스위스 프랑을 봅니다. 스위스 프랑 금 가격과 연동성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의 경제를 한번 고민해 봅니다. 아울러서 출근해가지고는 네이버에서 뭘 쳐요? 부동산 정책을 고민합니다. 정책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시절 그 이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정부에 따라서 투자 상품이 바뀝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꿈속에 뭐라 그래요? 시그나, 야 이제 주택은 끝났어. 어디로 가 형님? 그랬더니 뭐라 그래? 토지로 가. 그러면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투자했던 사례들도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인천 한강 르네상스야. 어디야? 성수동부터 뚝섬까지 용산에도 꽃을 폈죠. 박원순 시장 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존치야. 그 순간 한옥마을이 떴습니다. 그러한 정책적 변수를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부동산의 하나의 풍향계이고, 아울러서 그것이 끝나면
경매 전국의 낙찰가율을 봅니다. 대구 낙찰가율, 인천 낙찰가율, 서울 낙찰가율, 제주 낙찰가율. 그것이 왜 그러냐? 부동산 경제 지수에 가장 먼저 선반영되는 것이 경제 낙찰가율입니다. 몇 명이 낙찰됐고 낙찰가가 얼마인지를 보면 부동산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어느 지역이 좋다, 나쁘다를 여러분들이 직감하실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해제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구나, 부동산의 미분양이 쌓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징표로 나타낼 수 있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뭐라 그래요? 규제 지역이 증가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시고, 그러면 대구 지역의 낙찰가율을 6월 26일부터 보면 79%, 72%, 78%, 77% 나옵니다. 대구 지역의 집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자료들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언제 시점으로 잡을 건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닥터룸은 금융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 시점은 2013년도를 얘기를 하고, 2013년도에 과연 집값 하락은 NPL 시장의 호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3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 주 전공, 제가 사랑하는 부동산은 무엇이냐? 토지와 그 위의 정착물입니다. 부모님 하면 누구를 나타내요? 아빠와 엄마를 나타내죠. 그럼 아빠는 날마다 드라마 보고 엄마는 날마다 스포츠 봅니까? 아니면 엄마는 날마다 드라마 보시고 아빠는 나는 자연인이다 스포츠를 보십니까? 제가 왜 퀘스천 마크를 붙여요? 토지의 성격과 건물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토지는 지속적으로 무상향하는 지가 상승을 반면에 건물은 감가상각이라는 하향 커브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NPL을 하든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지폐를 하든 저는 부동산의 밸류에이션이나 가치평가에 있어서 토지의 가격과 건물의 가격을 달리해서 평가를 시작합니다. 투자의 첫 번째는 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굳건하게 믿음이 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물론 지키는 것도 연령대별로 틀리더라고요. 20, 30대가 되면 뭐라 그래요? 박사님 왜? 쪽나도 좋으니 대박 200%짜리 해주세요. 40, 50%가 되면 뭐라 그래요? 쪽나무는 안 되고 이제는 은행 금리보다 서너 배짜리 해주세요. 7, 80대가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박사님 왜? 저는요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을 안 벌어도 좋아요. 대신에 원금 보장을 해주세요. 이 연령에 따라서 투자의 성향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다시 재기할 기회 개념하고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토지의 가치와 건물의 가치를 분리해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가 여러분 보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학 박사고 부동산을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저는 100%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의 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51%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투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개념은 부동산의 재화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해야 하는 행동들이겠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과연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돈 받는 절차.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돈 받는 절차. 경매가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싸게 사는 거예요. 경매의 근본적인 개념은 돈 받는 절차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 이수를 위해서 채무자나 보증인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국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경매입니다. 어느 법에 따라가요? 민사집행법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경매 공부한다고 하시고 뭐라 그래? 나 민사집행법 공부해. MPL 공부하시는 분들은 MPL을 하지 마시고 또 뭐라 그래? 나 유등화법률 공부해. 그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금전거래의 기본 베이스는 민법이잖아요.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면 형사법이듯이 기본적인 법이 있습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절차로서 돈 받는 절차다. 그러면 경매하고 한 몸체인 MPL이라는 것은 뭐냐? 부실채권이라는 것이죠. 뭐가 부실한데? 이자가 부실한 거예요. 이자가 몇 개월? 3개월을 연체하면 우리는 MPL, 부실채권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MPL 투자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저당을 투자하는 겁니다. 근저당을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근저당을 이전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GPL은 뭐냐? 그 원초적인 GPL은 정상채권입니다. 정상채권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MPL이 있기 전에 GPL이 있어야 됩니다. 정상 대출이 있어야 그로부터 연체가 발생하면 MPL이 되고, 그 연체된 채권을 채권자가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는 뭐예요? 경매라는 거죠. GPL, MPL, 경매는 선한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경매를 넣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면 GPL로 다시 바뀝니다. 그럼 GPL, MPL, 경매를 여러분들이 한 몸체로서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개념에서는 하늘의 별이 많듯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던질 투, 재물자, 어디에 던져요? 무빙 타켓에 던지는 겁니다. 움직입니다. 금에 투자할 거냐? 달러에 투자할 거냐? 요즘 일본 돈에 투자한다는 분들 계시게요. 제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의 루블화가 폭락했을 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를 생각을 못했어요? 가스하고 휘발유 가격을 루블화로 받는다라고 하면서 다시 반등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할 거냐? 무빙 타켓이라는 거죠. 단지 제가 주 전공인 전 부동산에 파생된 상품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을 논합니다. 안금성, 수익성, 환금성의 제일 좋은 상품은 뭐예요? 예금이죠. 1%. 지난번에 어제 저축은행에 며칠 전에 갔더니 줄 섰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줄 섰어요? 그랬더니 뻔해. 금리를 저축 우대금리를 0.025%를 올렸더니 줄 섰다는 거야. 우리는 줄을 쓸 나이는 아니고 투자 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죠. 투자에는 정답이 없어요.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게, 우리가 정답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공짜 점심은 없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비밀은 없답니다.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투자도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제 수익의 95%를 MPL 투자에서 얻습니다. 하지만 경매도 합니다. 공매도 합니다. 갭 투자는 지금 못하죠. 왜? 취득세 12% 내야 되죠. 12%가 올라야 똔똔이 게임이에요. 지금 그래서 경매 입찰에서 소유권 취득이 엄청 어려운 이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12%가 올라야 똔똔인데? 그러면 방법은 있죠. 12% 이하에서 낙찰받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경매가 호황이 시장에 나왔어요. 경매는 어디가 요즘에 호황이에요? 공장 호황입니다. 남양주, 의정부, 김포, 용인 공장 낙찰률 보십시오. 쳐다보지 않던 것들이 낙찰가가 높아요. 왜?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가 투자 경매를 하고 싶어. 근데 상가는 또 뭐가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바꿔줬어요? 코로나가 바꿔줬잖아. 쿠팡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배달의 민족이 주가가 몇 조 할지 어떻게 알았냐고. 시대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답은 없지만 맞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합이 맞는 상품을 찾아가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금 1%가 안 되죠. 주식 하고 싶어요. 제 수익률이에요. 마이너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조금 합니다. 제 목표는 다 빼고 한 1000에서 3000만 주식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언제 되면? 본전이 되면. 주식 막 변동할 때는 화장실도 못 가요. 왜? 떨어질까 봐. 오를까 봐.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부동산의 주 전공이긴 하지만 가끔 여윳돈이 생기면 기웃거리기도 합니다만 이제 쫑을 여러분한테 공언하지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고 싶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75,000원, 7만 원 떨어지면 금 투자하십시오. 지금 74,000원, 75,000원 하더라고요. 위기가 오면 안전자산으로 금도 좋습니다. 근데 금이 단점이 있죠. 부가세 10%를 내야 돼요. 야매로 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어쨌든 부가세 10% 때문에 고민스럽죠. 달러 투자해 놓으십시오. 달러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팔타임이라 그래요. 왜? 1,300원을 기울거리니까. 저도 물론 달러 조금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 다니기 때문에 달러 조금 있습니다. 달러도 상품이고.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뭐 이 무슨 그 그림 상품 있죠? 공부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저하고는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온리원, 내가 사랑하는 부동산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차트로 갖고 나왔는데 왜 차트를 갖고 나왔겠어요? 시사하는 바는 뭐냐? 미국의 휘발유 값도 주별로 틀리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도별로 틀립니다. 올라가고 떨어지고도 틀립니다. 지금 현재 나우의 상황은 서초구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 쪽은 강세를 띠는 반면에 인천 쪽의 영종도나 이런 쪽은 공급이 과잉됐어요. 대구 지역 하락한다 그러죠. 세종시 하락한다 그러죠. 그럼 왜 강남 쪽은 지속적인 가격을 유지해 주느냐? 정부에서 지침을 줬어요. 뭐라고?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안 매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수요가 똘똘한 한 채로 이동 중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풀리면 다행이겠지만 풀릴 개연성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부터 떨어질 겁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기회 왔을 때 빨리 파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2013년도 5월 달에 MPL을 했을 때 차트입니다. 좋은 지역이죠? 송파구, 신천동, 진주 아파트. 2013년도에 MPL을 하는데 저는 강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에서 수익이 더 95%를 차지합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MPL을 은행에서 샀어요. 이때는 개인이 마음대로 샀어요.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저축은행 채권을 제가 사다가 뭐를 했냐? 이 채권을 사다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근저당을 좀 중개를 하려고 중개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중개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 당신 사기꾼이야? 어떻게 근저당을 사고 팔아? 아무리 법조항을 가지고 설명해도 아닌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매입가보다 뭐예요? 최저 매각 금액이 6억 1200으로 떨어졌어요. 불안하잖아요. MPL 채권 돈 된다 그러는데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손실 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입찰을 방어 입찰이라고 그래요. 나는 경매보다 좋다라는 책에서 나왔습니다. 방어 입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어 입찰에 들어갔어. 얼마에? 7억 5,600에 원가에 딱 들어갔어요. 제 비비점. 근데 1등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경매에서 1등하고도 기분 찝찝한 거는 방어 입찰이야.
2등이 금액은 안 나왔네요. 그래서 7억 5,600 해가지고 조금 올라갈 기미를 보여서 팔았어요. 왜? 우리는 단기 매매 스타일이거든. 2013년도만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돈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왜?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럼 이 아파트가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동산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몇 평이야? 18.87평이야. 19평이야. 1억 잡으면 18억. 건물은 전 안 봅니다. 물론 신축 아파트는 건물의 가치가 더 높지만 구축 아파트는 땅의 가치가 최대예요.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60%에서 80%가 토지의 감정이에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잠실 주공 5단지, 진주 아파트. 그러고 잊어먹었어요. 아, 그냥 몇천 벌었으니까 만족해야지. 이 어느 날 MPL 강의를 하는데 어느 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채권은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지를 보실 때 대금 지급기한, 배당기일, 배당종결이 같다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아, 근저당권인 채권자가 낙찰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임차인이 낙찰받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옵니다. 대금 지급기한과 배당종결이 같이 나와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상계 신청이라 그럽니다. 경매에서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날 것 같으면 방어 입찰을 하셔도 돼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임차보증금이 손실날 것 같으면 입찰을 하시고 상계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나온 거 상계 신청. 근데 어느 날 19년도에 강의하는데 정 박사님 왜? 진주 아파트 나왔는데 얼마 써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떠나간 님은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팔았던 부동산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안 봐요. 근데 또 제자가 물어보니까, 수강생 물어보면 또 무료로 답변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 조사를 쭉 해보니까 낙찰이 얼마가 됐어요? 17억이 됐어요. 몇 년 사이에? 6년 사이에. 여러분, 장기 투자가 나요? 단기 투자가 나요? 돈 없으신 분들은 단기가 낫고요. 돈이 여윳돈 있으면 장기 투자하십시오. 단, 똘똘한 한 채여야 돼요. 똘똘한 한 채. 거제도 똘똘한 한 채라고 사놓고서 장기 투자? 안 됩니다. 똘똘한 한 채는 자기 경제적 여력을 고민해가지고 가장 최상의 거를 찾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이죠. 서초, 강남구 뭐 이쪽이겠죠. 송파구. 왜? 우상향합니다. 그래프를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의 토지의 가격은 우상향합니다. 그 근본적인 근거는 뭐냐? GDP가 상승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왜 부동산 가격이 싼 줄 아세요? GDP가 낮아요.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왜 폭등한지 아세요? 8%씩 성장을 해서 GDP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갔던 데가 베트남이었잖아요. 저도 베트남 1년에 한 2번씩 갑니다. 겨울마다. 뭐하러? 골프 치러. 투자하라 그래요. 왜? 연령대가 30, 4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물론 지역적인 특색은 있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나와 내 집과 부동산은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해외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17억. 그래서 오늘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최근에는 얼마 했나 봤어요. 얼마 했어요? 24억 가더라고요. 뭐요? 7억 5,600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강의할 필요 없잖아. 이거 여기서 버는 돈이 얼마야? 야, 이게 단기 투자가 좋으냐 장기 투자냐 항시 고민합니다. 정답은 똘똘한 한 채는 뭐다? 장기 투자라는 것을 최근에 오래전부터 깨우쳤어요. 물론 저도 똘똘한 한 채는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 경매 바닥에서 박박 끼고
신용등급 10등급일 때는 장기투자 꿈 같은 얘기죠. 당장 쌀값이 없는데 무슨 장기투자입니까? 500 남아도 팔고 갖다 줘야죠. 그런 시절을 6, 7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은 저한테 아귀 같은 시절이었어요. 아귀처럼 살았어요. 안 썼어요.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안 쓰는 겁니다. 저축하는 겁니다. 친구 필요 없습니다. 돈 있으면 친구 옵니다. 돈 없으면 친구 안 옵니다. 저는 몸으로 느꼈던 사람이에요. 돈 버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 다 좋습니다. 불법만 아니면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기 투자가 좋아요? 단기 투자가 좋아요?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기 투자가 좋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기 투자가 좋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무료가 있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장기 투자가 정답이고, 진짜 나처럼 옛날처럼 생활비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단기 투자할 수밖에. 경매 아파트 사 1000대기, 1500대기, 700대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취득세 때문에 못 사죠. 법인들은 많이 취득을 했었는데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5천인가 7천 나왔어요. 제가 국가 권력을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불만이 많은 사람이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관여했고 투자했었던 채권 중에 효자 채권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제자가 한 거고 저는 조금만 들어갔어요. 공투를 했는데 그 채권은 어디에 있었냐면 건국대학교, 저도 잠깐 강의를 했었던 건국대학교 건대역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건대역, 우리가 완역세권, 투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어디가 좋아요? 트리플이 좋죠. 왜 좋아요? 유동인구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상업지구가 NPL 채권으로 나왔어요. 꽃동아리 상업지구가. 그 건물이 지금 수리한 건물이에요. 저는 이래서 낙찰을 받을까도 고민했어요. 실은. 그러다 채권을 보면 대지가 몇 평이에요? 87평이에요. 부동산이 뭐라 그래서 다시 하지만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부동산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은 세 가지 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원가법, 비교사례법, 수익환원법. 주로 이제 비교 사례들을 많이 쓰겠죠. 옆집에 얼마 팔렸어? 너희 땅 얼마야? 그거를 주로 하는 게 토지죠. 상가는 수익환원법도 가끔 씁니다만은 거래 비교사례법을 저로 감정평가들 많이 합니다. 그래? 87평 얼마 할까요? 1억? 그럼 86억이에요. 2억 얼마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할 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하시고 토지를 중점을 두세요. 저는 이거 평가를 할 때 이 상업지역이 과연 얼마일까? 채권이 얼마짜리냐면 65억짜리 하나, 11억 7천짜리 두 개였어요. 담보물건도 두 개였어요. 그래서 NPL 투자를 할 때 저는 주로 좋아하는 게 공담물건을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작업 걸기가 아주 좋습니다. 공담물건은 낙찰가를 서로가 떼어놓고 조절을 하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1억에 77억에 낙찰됐다가 취소가 되고, 요거는 아마 경매 정보지 사이트 공동투자팀이 낙찰을 받았었고 2016년도에 91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65억과 17억을 더하면 얼마예요? 76억 7천 이상으로 낙찰됐으면 여기서 채권을 다 이수했어요. 그럼 채권이 두 개라 그랬죠? 65억 채권을 얼마에 사왔냐? 42억에 사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23억 이상 나왔어요. 여기서만. 근데 문제는 뭐냐? NPL 투자하면서 우리는 현재의 가격이 아니라 10개월 후의 미래의 가격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매 낙찰 예상 가격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예상해야만 NPL 투자를 할 수 있어요. GPL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최악의 상황에서 제3자가 얼마의 낙찰을 받을 거냐, 이런 지표들을 본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받으러 2016년도 동부법원은 어디 있냐면 구역에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로 옮겼어요? 문정동, 비닐하우스 젖히고 문정동으로 옮겼죠. 문정동으로 배당받으러 갔어요. 언제 날짜에? 2016년도 8월 달에 갔네요. 가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냐, 65억 채권 채우고 65억 다 받아왔고 11억 7천에 11억 7천 다 받아오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65억 현찰로 주세요. 은행 직원이 벌떡 일어나면서 선생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희 시세가 3천인데요. 법원은 거기에 5천 이상을 현찰 안 넣는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도 은행 고객이 달라면 줘야지 왜 안 줘? 그랬더니 뭐 이 사람이 난처해가지고 현찰로 60억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그냥 농담 삼아서 한번 해봤지. 내 생전에 65억을 한 방에 65하고 17억을 한 방에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은행에 제출용을 받아서 출급 지시서, 이게 NPL을 하게 되면 경매 배당표예요. 배당표가 어떻게 생겼냐, 낙찰 금액, 한 달 동안 이자, 배당할 재원, 경매 비용을 빼고 순서대로 가져갑니다. 물론 이거는 본강에서도 배당에 대한 부분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64억 4천 은행 제출료, 출급 제출료 11억 7천. 물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공단 물건이라고 그랬죠. 천안의 주요수에서 또 얼마에 낙찰됐어요? 15억에 낙찰돼 버렸어요. 또 30억 정도를 한 물건에서 같이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같이 해서 수익을 냈던 사례입니다. NPL 채권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있어요. 미래 낙찰가를 맞추지 못하면 그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세계에 했던 미국에 대한 흐름,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흐름, 지역별 흐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스터디하는 이유가 채권을 사거나 경매를 낙찰받거나 GPL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최악의 경우는 경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지역의 공급이 얼마냐부터 공부를 해야지. 투자해서 손실 본 게 평택시장입니다. 아파트 사가지고 2019년도에 낙찰이 딱 됐는데 고민스럽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가가지고 이삿짐센터에서 동파가 되면서 수리비가 1,200 나오는데 낙찰가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평택은 2019년도에 평택은요 공급 과잉이었어요. 고민을 했죠. 방어입찰에서 가질까 말까. 방어입찰에서 가졌으면 성공했죠. 왜? 2억 사이에서 3억이 올랐으니까. 2021년, 2020년대 평택시장이 2, 3억이 팍 올라서 한꺼번에 올랐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미래의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자의 세계 경기의 흐름을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듯 NPL의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조각을 내서 경매에 대한 사례, NPL에 대한 사례, GPL에 대한 사례 개념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